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오르골, 이슬. 나무의 뿌리들이 태엽을 감고 있는 시간. 누군가 상자 뚜껑을 열듯 소리를 쏟아내는 나무들의 춤. 소리가 멎을 때까지 흔들리는 일에 한창이다. 울긋불긋 어지러운 현기증을 다 털어낸 자리. 나뭇가지를 뛰어다니며 놀던 수액들은 모두 바람이 된다. 앞뒤를 보여주며 숨기는 것 없다는 듯 보여주는 엽록의 투명한 연주가 길다. 잎의 사이사이마다 음계가 반짝거린다. 새들이 앉았다 간 나무 밑마다 불안한 노래가 가득 떨어져 있다. 뿌리가 감고 있는 것은 깊은 어둠이다. 칸칸의 어둠에 앉았다 날아가는 새들. 가끔 잎을 털어내는 환한 시간이면 날아오르는 새들이 있다. 가장 밝았던 한때 꽃잎의 치어들을 다 허공에 날려보내고 나무는 지금 푸르게 비어있다. 꽃의 그늘이 진 자리에 초록의 소리가 가득하다. 바람의 흔적이 가득한 나무 속 나이테를 돌아 풀어지는 태엽. 평생 춤출 곡이 빙빙 돌아 어지럽게 새겨져 있다. 푸른 치마를 입고 거꾸로 서서 흔들리는 듯 바람이 상자를 닫는 시간. 음계들이 떨어진 나무 밑에는 그늘도 다 졌다. 나선형의 나이테 그 길이만큼 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슬 시인의 오르골입니다. 2010년 광주일보 시 당선작인데요. 이슬 시인은 2010 신춘문예 당선작 가운데 화제가 된 인물이에요. 고등학생이고 나이가 17살이라고 하는군요. 신춘문예가 생긴 이래 시부문에서 최연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풍부한 언어를 구사하다니 그 원천은요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언제나 늘 책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지난 시간부터 2010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서울신문 소설 당선작 이은선 작가의 붉은 코끼리 만나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이은선 작가에 대해서는 작품 소개한 후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본명은 이미선. 1983년에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고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단원으로 우즈베키스탄 세계언어대학 한국어 강사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직접 만나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 서울신문 소설부문 심사는 소설가 현기영 선생과 문학평론가 박민호 교수께서 하셨습니다. 박민호 교수의 심사평 함께 들어보시죠. 신춘문예 단편소설이라면 짧은 이야기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압축미가 뛰어나야 되고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써서는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은선 씨의 작품은 바로 그 단편소설의 형식 안에서 우리 사회의 삶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이고 하나의 축도로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게 무엇보다 장점이고, 신춘문예 작품이니만큼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들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주 메시지가 뚜렷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동물원 이야기를 통해서, 동물원 자체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축도로서 기능하면서 동물원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단순히 동물원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어떤 어법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박민호 교수의 심사평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0 신춘문예 시리즈 두 번째 작품으로 서울신문 소설 당선작인 이은선 씨의 붉은 코끼리 함께하겠습니다. 붉은 코끼리 이은선. 장례식장 안팎에 3355 모인 가족들은 삼촌이 왜 죽었을까 답답해했고, 삼촌의 동료와 친구들은 경찰서를 오가고 있는 중이었다. 무당이라도 불러서 알아볼 수 없을까? 사촌 동생이 불쑥 꺼낸 말이었다. 삼촌의 방에 널브러진 술병들, 불에 탄 이부자리, 종류가 다른 담배꽁초들. 어떤 추측은 가능할 테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할머니가 사라졌어. 엄마, 뭐라고요? 할머니가 사라졌다니까. 노인정 공판장 다 가봐도 없어. 나 경찰서 가는 중이다. 아유, 어디 가셨대니? 엄마. 모퉁이를 돌아서자 팀장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얼결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재빨리 칸막이를 닫았다. 어느새 전화가 끊어져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전부터 기숙사에 와 잔소리를 해대는 팀장과 이러저러한 일들이 겹쳐 오후 2시가 다 되도록 한 번도 자리에 앉지 못했다. 내친 김에 변기 위에 걸터앉아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옆구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가 울렸다. 저 리허설 조장 어디 있는 거야? 화장실에... 곧 리허설 시작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 팀장님, 그건 안 됩니다. 코끼리들 상태가 좋질 않아요. 오늘은 무조건 쉬게 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당장 달려와. 팀장은 무전기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당장 달려오라고 했지만 당장은 가기 싫었다. 무전기의 전원을 끄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할머니가 어딜 가셨다는 거지? 몸도 안 좋으시면서. 출장에서 돌아온 나는 공항에서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나를 데리러 온 사촌동생의 차를 탈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도 어쩐지 집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오빤 같은 곳에서 근무했으니 더 그렇지? 그래. 정말 삼촌이... 오빠 출장 간 사이에 직원 기숙사 방문 손잡이 목을 맸다는데 유서는 없었대. 할머니는 어떠셔? 어제 삼촌 병원으로 옮기고 하루 종일 넋놓고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실신하셔서 같은 병원으로 옮겼어. 우리 삼촌 왜 죽은 거야? 장례식장 앞에서 선뜻 안으로 들어서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는 나에게 둘째 고모가 내 몫의 상복을 내밀었다. 장례식장 안팎에 335 모인 가족들은 삼촌이 왜 죽었을까 답답해했고 삼촌의 동료와 친구들은 경찰서를 오가고 있는 중이었다. 하설이 왔냐? 예, 아버지. 왔음 삼촌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왜 그러고 섰어? 예. 오빠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러고 있겠죠. 우리 삼촌 왜 죽은 거야? 무당이라도 불러 알아볼 수 없을까? 그만해라. 큰아버지, 테마랜드 사람들 얘기로는 삼촌 방에 술병도 많았고 이부자리는 불에 탔다고 했잖아요. 담배꽁초도 여러 가지 있었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추측은 가능할 테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삼촌은 각기 다른 이유들로 죽고 또 죽었다. 효원 장례식장 국화실에 놓인 영정사진 속 삼촌은 너무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무릎에 올려놓은 상복이 자꾸 무겁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삼촌의 죽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바로 눈앞에서 삼촌의 시신을 보았다는데도.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선빈아, 우리 막내. 어머니, 이러시면 어머니도 큰일 나세요. 화장은 다 끝났다는데요. 뭐가 끝나? 어머니, 그냥 누워 계세요. 아범하고 하설이가 잘 알아서 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 선빈이 내가 챙겨야지. 울고 있던 가족들이 황망히 수골실로 내달렸다. 삼촌의 유골은 대리석 탁자 위에 새까맣게 탄 못들과 뒤엉켜 있었다. 냉각을 거쳤다고는 하나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유골이었다. 할머니가 탁자 모서리에 가슴을 짓지었다. 망연히 서 있던 아버지가 서둘러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을 때 나는 할머니가 작은 뼈조각 하나를 움켜쥐는 것을 보았다. 탁자 옆에 서 있던 나도 얼른 새까맣게 탄 못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무도 못 본 건가? 내내 울음을 참던 아버지도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못을 내 몸에 박아두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쥐었다. 이하설 조장님, 본부 운영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하설 조장님, 본부 운영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내 방송이 들려왔다. 운영실이 가까워질수록 방송이 더 자주 들려왔고 느려 터진 두 발은 점점 더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았다. 내가 도착하기만 하면 저 공손한 팀장의 말투는 야수로 변해 나에게 돌진할 것이었다. 팀장님. 야! 팀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사무실 안을 둘러보니 악단장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악단장의 발치에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노란색 나비 넥타이가 떨어져 있었다. 기어이 팀장과 한바탕 한 것 같았다. 오전에 병원으로 실려간 러시아 무용수는 응급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하열이 심해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고. 악단장과 팀장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더듬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러시아 말을 할 줄 알았던 내가 그 중요한 시기에 사라졌다는 것이
팀장이 화를 내는 이유였다. 당장 오라면 당장 달려왔어야지! 넌 또 뭐야? 조련사가 운영실은 왜? 코끼리 안 좋아. 퍼레이드 취소해. 제발. 부왕, 코끼리들이 계속 안 좋아? 안 좋아. 설사해. 퍼레이드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장 가서 다들 리허설 준비해. 안 돼. 코끼리 안 돼. 부왕, 가보자. 코끼리한테 가보자. 코끼리 설사해. 퍼레이드 안 돼. 부왕 말이 맞아. 이런 상태로 퍼레이드를 하면 큰일 나겠어. 팀장한테 말해. 어서 말해. 저 팀장님, 이하설 조장입니다. 왜? 지금 소냐와 티라 상태를 보고 있는데요. 퍼레이드는 무리입니다. 뭐? 야, 이하설. 오늘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부터 자를 줄 알아. 팀장님, 직접 오셔서 코끼리들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무조건 데리고 나가는 일이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야? 야, 이하설로 똑바로 들어. 잠시 후에 시에서 사람들 나오니까 리허설 준비 제대로 시켜. 알았어? 코끼리 나가지 마. 나 죽어. 삼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아는 한 삼촌은 아픈 동물은 절대로 퍼레이드에 내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외국인 조련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었고 윗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선에 맞추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못을 만졌다. 잠깐이지만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소냐의 묘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냐하고 악수를 한번 해볼까요? 코끼리는 어떻게 악수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소냐, 안녕. 삼촌은 1급 코끼리 조련사이자 동물쇼의 사회자였다. 삼촌은 방송에도 자주 나왔다. 나도 삼촌에게 꽃을 건네는 어린이 중 한 명으로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었다. 10년이 지나 20살이 된 나도 테마랜드의 조련사 보조로 들어왔다. 내가 동물구입차 태국과 러시아에 출장을 간 사이 삼촌은 직원 기숙사 방문 손잡이에 목을 맸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선빈 조련사는 퍼레이드 준비하면서 저하고 팀장 사이에 생긴 일들까지 조율해줬어요. 이선빈 조련사 최고 해결사. 별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삼촌에 대한 진술들이 이어졌다. 내가 아는 바와 다를 것이 없었다. 장례식 도중 나는 삼촌이 행사를 진행할 때 입던 붉은색 조련복을 챙겨두었다. 팀장은 동물원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사육사들이 동물 관리를 잘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나 원 더러워서 이거. 박 단장님, 괜찮으세요? 내가 저 팀장 저 새끼 저거 더러워서 원 악단을 또 잘랐어. 또 잘라요? 정말 너무하네. 아니, 내 연봉을 30%나 깎더니 연주자들도 팍팍 줄이고. 내가 웬만하면 재계약 기간 다가오는 거 아니까 참으려고 했는데 이놈은 그렇게 줄이면 대체 연주를 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에휴. 동물 구입한다면서 예산은 그렇게 타간나던데 동물은 안 사드리고 그 돈으로 뭘 하는 건지. 이 조장은 소문 몰라? 단란주점에서 여장들한테 돈 뿌리고 실내 경마장에서 게임도 한다잖아. 아니, 건의서 제출하면 가지고 있는 동물 관리나 잘하라면 번번이 개무시를 하더니. 에이, 듣자하니 한 달에 한 번씩 동물이 죽었다는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사체 처리비로 외국 여행도 다닌다는데. 저기 벤치에서 술 마시고 계시는 분. 에휴, 사육조장이네 뭐. 하긴 맨정신으로는 못 버티지. 하여튼 저 고약한 팀장이 여러 사람 잡네. 이사장 바뀌고 줄 잘 쓰다더니 우리가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 에휴, 나 가네. 예.
사육조장에게선 늘 술 냄새가 났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는 이유로, 날이 더우면 덥다는 이유로, 동물들이 발정이 나면 수컷이 없다는 이유로 그는 늘 술을 마셨다. 이하솔 씨. 한잔할래? 아니에요. 팀장님이 리허설 준비하라고 하던데. 자네 삼촌이 팀장이 됐어야 해. 아휴, 불쌍한 사람. 내가 자네 삼촌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지? 하긴 이 조련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동물도 아꼈고 사람들한테도 잘해주고. 그런 사람이 왜? 나는 되도록 사육조장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반쯤 마신 매실 주스에 소주를 타먹곤 하는 버릇이 있었다. 오늘도 그는 빈 매실 주스병 2개를 쓰레기통에 넣었다. 여보세요? 하솔아, 할머니 아직 못 찾았다. 어디 가신 거니?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금 좀 바빠요. 네, 이하솔입니다. 조장님, 홍아구리에 고양이가 들어와 새끼들을 물어뜯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홍학 한 마리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알았어, 곧 갈게. 허겁지겁 바쁘게 뛰어가다 보니 남색 바지가 또 눈에 띄었다. 동물원에 온 할머니들은 대부분 남색 바지 혹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모두들 엇비슷한 파마 머리를 한 채 손차양으로 햇빛을 가리고 느릿느릿 걷거나 그늘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납골당은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고 있는 공원을 지나 한참 더 올라가는 산중턱의 후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공원을 지나 한참을 걸었는데도 납골당이 나오질 않아 잘못 찾았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나와는 달리 할머니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따름이었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산길을 따라 30여 분쯤 더 걸어가다 보니 자그마한 분지 위에 지어놓은 건물이 하나 보였다. 우리는 곧장 유골 안치실로 들어갔다. 삼촌의 위패에 쓰여있는 이름이 낯설었다. 이선빈이 아닌 고 이선빈은 내게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알 수 없는 수학 공식 같았다. 선빈아, 애미 왔어. 선빈아, 엄마야. 삼촌, 담배 태울래요? 그래, 삼촌한테 담배 한 대 올려라. 네. 부검 결과 별다른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악단장과 몇몇의 연주자들, 팀장에 대한 조사가 차례대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알지 못하던 우울증이 새로 생겨났으며 사육조장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알코올 중독이란 말이 덧붙여졌다. 곧바로 장례 일정이 잡혔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발인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발인 전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영안실로 달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선빈아, 너 혼자 두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할머니의 어깨가 잔뜩 내려앉아 있었다. 듬성듬성하던 머리칼은 그 사이 더 빠졌는지 머릿속이 훤히 다 보일 지경이었다. 올라오는 길을 잘 찾았던 할머니가 돌아가는 길을 헷갈렸다.
납골당에 들어서는 길은 우리가 걸어온 길 하나밖에 없는데도 할머니는 분향실에서부터 출구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맸다. 내가 앞장서 걸을 수도 있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만 같아 가만히 뒤를 따랐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지난 주말에 할머니와 내가 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납골당에 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만약 내가 그곳에 할머니를 모시고 간 것을 알면 그게 혼이 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의 기억에는 할머니가 한 번도 삼촌에게 다녀온 적이 없다는데 처음이라는 할머니는 삼촌의 자리를 잘도 찾았다. 조장님, 다행히도 잠잠해졌어요. 고양이한테 물렸다며? 그 새는 이번 퍼레이드 나갈 새가 아니라 다행이에요. 아니 대체 무슨 소란이야? 고양이가 뭘 물었다고? 예, 팀장님. 이젠 괜찮습니다. 그래, 괜찮아야지. 이 퍼레이드에 나갈 녀석들을 말이야, 이 좀 더 밝은 빨간색 형광안료를 칠하라고. 알았어? 팀장님, 홍학들한테는 빨간 안료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위아솔 조장, 내가 당신 똑바로 하라고 했다. 나는 물끄러미 팀장과 조련사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제 여기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삼촌을 보내고도 꿋꿋하게 나오던 곳이고 그가 하던 일만은 내 손으로 이어받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도저도 아니었다. 조련사들이 빨간 형광안료통을 들고 사육실 안으로 들어갔다. 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나는 옷장에서 삼촌의 조련복을 꺼내 입었다. 오랫동안 묵혀둔 것이라 혹시 곰팡이라도 쓸었으면 어쩌나 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내가 의자 위에 놓아둔 전기총을 집어들자 푸앙이 비명을 지르며 울어댔다. 안 돼! 전기총 쏘면 코끼리 춤추잖아! 안 돼! 설사해! 미안해, 푸앙.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얼른 끝내버리자. 소냐, 튀라, 가자. 소냐의 몸에 멋을 내느라 발라놓았던 노란색 형광안료가 설사에 섞여 줄줄 흘러내렸다. 바닥에 형광선을 긋는 것 같았다. 무전기에서는 팀장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다. 무전기 소리를 무시하니 그 뜻없는 말들은 점차 행진곡풍으로 변해갔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괜찮다고, 얼른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진흙탕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등에 홍학을 둘씩 태운 코끼리들이 정문으로 출발했다. 사회자인 나는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뺐다. 팀장님, 지금이라도 리허설을 취소해주세요. 뭐야? 이하솔, 너 왜 이래, 시끼야? 이대로 가다간 코끼리들이 죽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얼른 데리고 나와. 시에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야, 근데 이하솔 조장,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든 거냐? 아닙니다. 소냐와 튀라는 절뚝이고 비틀거리면서도 앞만 보고 걸었다. 푸앙이 코끼리 배에 손을 얹고 함께 걸었다. 저렇게라도 가주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냐는 설사를 하고 있었다. 정문 쪽에 노란 나비 넥타이를 한 악단장의 모습이 보였다. 동물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문으로 모여들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이었다. 그 사이 시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정문 쪽으로 다가왔다. 팀장은 악단장에게 당장 연주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지휘봉을 연미복 허리춤에 찔러 넣은 악단장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축배의 노래였다.
멍한 얼굴의 팀장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악단장의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다른 연주자들의 악기도 조금씩 리듬을 탔다. 때마침 비가 내렸다. 당황한 팀장이 재빨리 시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끌고 자리를 벗어나는 와중에 악단이 연주하는 축배의 노래는 점점 절정으로 향해 갔다. 어느새 굵어진 빗방울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원숭이와 코알라, 나뭇가지에 걸쳐놓은 채 들고 나온 나무늘보들을 적셨다. 문제는 코끼리 등 위에 빨간 형광안료를 덕지덕지 바르고 올라앉아있는 홍학들이었다. 진회색의 코끼리 등에 붉은 물이 들어갔고 악단이 연주하는 축배의 노래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비바람이 거세지자 동물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작은 소란이 일었다. 그때 후왕이 코끼리 등에 앉아있던 홍학의 다리를 잡아챘다. 후왕은 홍학의 습성도 잘 알았다. 아마도 어미를 데려갔을 거였다. 홍학이 날아가면 코끼리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굽혀 반쯤 앉거나 선체 왼발을 들어 쇼의 시작을 알리게끔 훈련되어 있었다. 내가 말려볼 틈도 없이 정문에서가 아니라 정문으로 가는 도중에 코끼리 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소녀와 튀라는 설사를 쫙쫙 갈기면서도 춤을 추었다. 코를 양옆으로 흔들면서 왼발과 오른발을 차례대로 접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며 엉덩이 춤을 추었다. 빗줄기를 쏟아붓는 하늘을 향해 코를 쏘아 올리기라도 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한번 쇼를 시작하면 끝이 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게 훈련된 코끼리들이었다. 정문을 가로지르는 팀장의 뒤쪽으로 익숙한 남색 바지가 지나갔다. 할머니? 축배의 노래에 맞춰 자박자박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할머니였다. 나는 재빨리 할머니를 향해 뛰었다. 할머니! 할머니! 선비야, 여보, 어머니 또 정신 놓겠어요. 빨리 삼촌 유골함 가지고 나가요. 어머니, 나가세요. 예? 알았다. 할머니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게 우시려는가 싶어 나는 고개를 돌려 유골함 쪽을 쳐다보았다.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단단히 쥐고 있던 두 주먹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두 손을 자세히 살폈다. 그러는 사이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우물거리기 시작했다. 수골실의 모든 것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잘 움직이지 않았고 무엇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가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가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한 부탁은 이랬다. 그러지 말고 동물원에 가보자. 어머니, 고정하세요. 가봤자 맘만 아프죠. 아버지가 동물원에 데려다 주지 않자 할머니는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시 거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밤마다 할머니 방으로 가서 할머니의 몸을 쓰다듬었다. 여기 어디쯤 삼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할머니의 몸이 무척 단단하게 느껴졌다. 삼촌은 할머니의 쇄골 위에 올라 있었다. 할머니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 속에서도 삼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삼촌이 그렇게라도 할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삼촌, 좋아요? 나는 탄 못과 할머니의 무릎을 번갈아가며 만졌다. 이하설 조장님, 이하설 조장님, 지금 당장 운영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하설 조장님, 지금 당장 운영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왜 하필 이곳으로 온 것일까? 마침내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단풍나무 둥치에 기대 앉았다. 집에서 동물원까지 걸어왔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나는 천천히 할머니에게로 다가갔다. 집으로 모셔갈 작정이었다. 그때 할머니가 손을 뻗어 땅바닥에 흩어져 있던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내 새끼손가락만한 나무 조각이었다. 주저할 새도 없이 할머니는 그것을 입에 넣은 후 가슴을 쳤다. 그러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울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다가가 말리지 않았다. 할머니도 얼마간은 큰 소리로 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눈물을 그친 할머니가 다시 걸었다. 한참 동안 동물원 곳곳을 걷던 할머니는 코닥필름 사진관 앞에서 멈춰섰다. 거기엔 코끼리 등에 올라탄 삼촌이 붉은 조련복을 입고 활짝 웃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선빈아! 할머니! 내내 그렇게 멈춰 있을 것만 같던 여인이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나 여인의 핏발선 두 눈이 멈춘 곳은 내가 입고 있는 삼촌의 조련복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단추를 달고 솔기를 여며준 이 옷을 할머니는 단번에 알아차린 것 같았다. 어느새 창틀에서 떼어낸 삼촌의 사진을 안고 있는 할머니가 다른 한 손으로 내 옷을 가리키며 다가왔다. 선빈아. 할머니. 선빈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나는 주머니 속에 있던 못을 꺼내쥐었다. 나는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했다. 누군가 먼저 잡아당기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서 있을 것만 같았다. 네, 붉은 코끼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은선 작가 제 옆에 직접 나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으셨어요? 아유. 처음 당선됐다는 연락 주로 전화로 받잖아요. 예. 그때 기분 지금 한번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신다면요. 소름이 쫙 끼쳐서 굉장히 많이 떨렸던 기억이 있고요. 떨리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부터. 어떡하나. 그날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떨렸던 건지 마음이 떨렸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붉은 코끼리, 저는 이 제목에서 왜 코끼리가 붉은가 그랬더니 그 홍학에 바른 붉은 물감 때문에 붉은 코끼리가 된 건데 제목 때문에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예, 처음에 제목은 못이라는 단순한 제목이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걸쳐서 작품을 이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계속 못이라는 제목을 하고 싶었는데 막판 투고 직전에 붉은 코끼리라고 바꿨죠. 아, 그래요. 이 작품, 이 붉은 코끼리 혹시 쓰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한동안 잠깐 외국에 나갔던 일이 있었는데 돌아오니까 집안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외국에 나가 있을 때 가장 집에 오고 싶을 때마다 찾아갔던 곳이 동물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외국에 있을 때 저야말로 외국인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 동물원에서 그럼 가장 먼저 찾은 동물은 역시 코끼리인가요? 제일 먼저 보여요. 가장 크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작품을 읽다 보면요. 그 작품 속 상황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독자들은. 예. 근데 이 작품에서는 도대체 삼촌이 왜 죽었을까? 예. 보면은 좀 성실하신 분이고 예. 좀 따뜻하신 분이셨을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왜 도대체 저렇게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 궁금하던데 작가께서는 아시고 계시겠죠? 좀 알려주세요. 왜 죽은 건가요? 죽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죽고 나서는 모두 다 똑같아지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죽음의 이유를 굳이 밝혀내서 사사건건 이거에 토를 달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각자의 기억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죽음들의 이유를 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지를 좀 남겨두고 싶었어요. 아, 얘기를 안 해주시는군요. 그래요. 뭐 독자마다 이제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죠. 그리고 뭔가 죽음의 이유를 또 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죽더라고요. 늘 죽은 사람들은. 그러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네. 산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일 거야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고 약간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해야 할지 가슴이 턱 막힌다고 해야 할지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할머니가 삼촌의 그 유고를 삼켜버리시는 그 대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싶어요. 근데 작가께서 그렇게 그린 의도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냥 뭐랄까요. 자식을 앞세운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 모두 살아있는 유골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묻는 게 마음적인 묻음이 아니라 정말로 온몸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고통들을 겪곤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언제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유골을 먹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작품 속에 본인의 그런 삶이 기억이 그리고 직접 겪은 일들이 많이 녹아 있는 듯해요. 이렇게 할머니 이 안에서 그렇게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아파하시는 그 할머니 실존 인물 할머니. 저희 할머니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참 자식이 먼저 죽으면 진짜 마음에 묻는다는 이 시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이 지금 이 소설 속에 녹아있는 듯합니다. 고스란히. 아까 제가 얼핏 넘어간 부분이긴 하지만 2년 동안 지금 이 작품을 수정하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막 마지막까지 그 제목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신 듯한데 아무래도 말에 대한 조심스러움 그런 것들이 더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작업들이 좀 많이 길어졌나 봐요. 경험이 날 것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말을 더 깊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되시는데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화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담담히 제 길을 가고 늘 다음 작품이 그 전에 냈던 작품들보다 더 나은 작가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음악하고 이렇게 요즘은 소리에 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화가들 보면 어떤 음악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아, 음악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면 네. 그 음악 소리가 글 속에 묻어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매력적인 작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작품도 저희가 조만간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은선 작가의 당선 소감을 보니까요. 오랫동안 천천히 글을 써나갈 작정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천천히 쉬지 않고 꾸준하게 글을 쓰는 그런 작가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붉은 코끼리의 이은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현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사람이 가장 기쁠 때 가장 슬프게 하는 말, 또 사람이 가장 슬플 때 가장 기쁘게 하는 말,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미래를 근심하고 대비하게 하는 말, 사람이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는 말, 그런 말을 내게 다오. 그러자 현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추운 겨울에 마음까지 추운 분들 계신가요? 그 또한 지나갑니다. 2010 신춘문예 당선작 시리즈 그 두 번째로 서울신문 소설 당선작 이은선 작가의 붉은 코끼리 편 함께했습니다.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